네, 안녕하십니까. 한홍구TV 역사통, 그 2022년 8월 4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정상 이 녹화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왜 지금 납북귀환 어부인가? 저희가 7부작을 하기로 했죠. 납북귀환 어부 조작간첩을 찾아서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6 국가보안법 위반 소년범 김춘삼 납북어부의 이야기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춘삼 선생님을 모시고 저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뵙습니다. 예. 네. 아유, 속초에서 올라오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차가 휴가철이라 네. 한 6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속초에 갈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거꾸로 이제 올 때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셨네요. 예, 뭐, 어쨌든 적어도 8월 10일까지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부고속 파업은 지금 어떻게 아직 계속 파업 중인가요?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어쨌든 저녁에 늦게 끝나면은 교통편이 불편할 것 같아서 네. 제 차로 그냥 왔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먼 길을 와주셨고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뭐 한 1분 이내로 짧게 한번 해주시죠. 저는 56년생입니다. 67이고, 제가 15살 때 8월 30일에 납북이 돼서 72년 9월 7일 날 귀환한 납북어부 김춘삼입니다. 네, 아주 짧게 해주셨네. 자, 그리고 납북된 것 때문에 참 보통 사람들이 안 가는 데를 북한 갔다 오셨지. 그 다음에 감옥을 2번 갔다 오셨죠. 네, 2번 갔다 왔어요. 네, 2번 감옥을 갔다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고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머리를 참 멋있게 기르셨다가, 저는 수염을 깎았고, 우리 형님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아서 이제 다들 모범생 스타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납북됐을 때 신문기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1971년 9월 1일자로, 그러니까 언제 납북이든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던 배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귀향을 해야 하는데 배가 안 들어오고 있다 해갖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배들이 전부 다 납북됐던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제 몇 척, 대부분이 또 북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사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울릉도 근해라고 했는데 납북된 지점이 울릉도 근해는 아니죠. 사실은 이 제목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사 전체적인 맥락에서 근해라고 이렇게 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사실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울릉도 대하태라는 근해에서 귀향하던 중 납북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근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 근해까지 북한 함정이 들어왔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울릉도 쪽에 가서 오징어를 잡고 속초로 돌아오는 길에 납북되신 거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승해호라고 되어 있었는데 13톤 배면 크기가 대략 얼마쯤 되나요? 크기가 그때 당시 배 길이상으로는 여기서 저 끝까지면은 한 15m 됩니까? 13톤 배도 제법 크네요. 15m 정도 되고 폭이 한 3m? 폭은 3m. 한 4m 정도 4m 됩니다. 정도. 그러니까 13톤이면은 작은 배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죠. 크네요. 목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무슨 것 때문에 조금씩 톤수보다 조금씩 낮춘 거 같은 생각이. 세금이나 그런 문제겠죠. 동력은 흔히 얘기하는 통통배. 그렇죠. 당시 일본 엔진이라고 해서 신굴이라고 했죠. 하나짜리. 그렇습니다. 그 배를 타시고 갔고요. 이게 이제 신문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보면은 같이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귀환을 했습니다만 탁성호란 배가 있었죠. 탁성호 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상철 선생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배는 북한한테 끌려가다가 우리 쪽에 무전을 해서 해군 경비정이 출동을 했다가 출동을 했는데도 뻔히 이렇게 구해내지 못하고 끌려간 배였죠. 그렇죠. 저희가 그날 자정, 그러니까 적어도 12시 반이나 1시 사이에 납북됐고, 그 배는 당일 낮에 아마 어쨌든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면서 한국군 해군하고 대치 중인 거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선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선원들하고. 그래서 북에서 대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일단 승무로 선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탁성호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부호, 또는 대복호, 명성호, 또 대웅호라는 배가 아마 그렇게 잡혀 들어온 거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납북되고 할 때 그 세상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 기사를 찾다 보니까 71년 8월 고유 71년 여름에 참 큰 일이 무척 많았던 때예요.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실미도 사건? 실미도 거의 저희가 그때 당시 이건 거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바다에 계셨. 바다에 다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무장공비 경인가도의 침투의 경향신문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사건 난 거는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저희가 그때 당시 미디어라든가 그런 것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어서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에 계셨으면 모르셨겠네요. 이때 이제 요 현대사를 접하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납북어부 사건이 일어나던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던 67년 말경부터 68년, 69년, 71년, 72년 유신날 때까지의 시기가 굉장한 격동기였어요. 격동기였고, 이 실미도 사건, 그러니까 이 기사가 참 재밌죠? 한국군 특수부대인데 무장공비라고. 아니,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인데, 형하고 이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형이 굉장히 황당한 얼굴로 뛰어나와서, 야, 하더니, 무장공비가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로 오고 있대. 그러고,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왔대요. 무장공비가 버스를 빌려서 오고 있다 하는 식으로. 그럴 정도였고, 그 다음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법파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현대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선생님, 이제, 납북되실 무렵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법파동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사법파동이랑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납북어부들, 특히, 우리 선생님처럼 16살짜리는 국가법법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안 내렸는데, 이제 이런 거 거치고, 유신 거치고 하면서 사법부가 찌그러들어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어수선한 시절에 저는 서울서 편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3살 차이신데 참 파란만장한 그렇죠. 삶을 겪으셨습니다. 그 선생님 말이 나온 김에 15살 때 이제 배를 탄다는 게 어땠나요? 그 당시에 선생님 탄 배에도 그런 어린 소년들이 또 많이 있었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 가장 생업에 가까운 것이 어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어업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탔죠. 타고 또는 이제 일부분은 또 집안이 조금 형편이 괜찮은 친구들은 방학 때만 오징어 잡고 그리고는 또 학교 다니고 그랬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정말 시체말로 찌들어지게 가난했죠. 저희는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셔갖고 정말 학교 육성회비 낼 돈이 없어갖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저희 동창 한 친구가 저보고 언젠가 동창회 우연찮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는 참 바로 앞집 옆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한테 너는 참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 가서 육성회 입에 앉으면 땡깡 놓고 막 그랬는데 니는 집에 가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실은 힘들었죠. 힘들었고 저는 교수님이 이제 좀 들으면 서운할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 초중교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게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옛날엔 학생 수가 많아갖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6학년 1학기 때만 해도 머리가 별로 안 튀어갖고 그냥 5분단에 앉았었어요. 근데 이제 2학기 접어들면서 머리가 조금 튀면서 3분단을 앉게 됐는데 이게 송격수는 앉힌 거예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컨닝했다고 마구 때리더라고요.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랐더니. 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선생이라는 그 명칭을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사실 또 치맛바람이 대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아버님 안 계시고 선생님이 5남매셨어요? 예, 5남매에서 막내인데 저는 그래도 사실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그 여태까지 부모를 원망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기보다는 나의 운명으로 애초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편해요. 그리고 고맙지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나를 잘 가르쳐줘서 정말 남을 괴롭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저거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고생하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만 있는 거 해도 저는 너무나 고맙죠. 아이고, 그 부모님이 참, 오히려 부모님이 고마우시겠네요. 예, 저는. 부모님이, 그 지금 이제 뭐, 어머님도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님을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상태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 부모님이 눈물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형님들이고 누님들 계시지만은 저는 어머님 돌아가실 때 안 온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 한 12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왜냐면은 어머니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서. 아유,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근데 눈물이 안 나오고 언젠가. 아니,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속을 썩인 건 아니지만. 북한에 끌려가서 1년 있었고 감옥에 2번 갔으니 그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이 무너지셨겠죠. 근데 일상적으로 세상 살면서는 세상살이로 그렇게 고생을 안 시켰죠. 감사할 일이죠. 저는 세상을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학교는 초등학교까지 봤어요. 초등학교는 국민학교. 당시에 국민학교죠. 친구들 그 중학교 가는 거 많이 부러우셨겠어요. 글쎄, 저는 성격이 뭐 특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로 그렇게 부럽다든가 또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역균이라는 게 부모님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자립적이셨어요. 아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15살 이후부터. 배를 몇 살 때 처음 타신 거예요? 14살 때 탔어요. 14살 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14살짜리를 배에 태워줍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선생님 보면은 지금도 이제 키가 안 크지만 뭐 저하고 비슷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서로 편합니다. 근데 그때는 더 작으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작았죠. 저는 국민학교 졸업할 때 이 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컸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어린 소년이 배에 타면은 뭐 어떤 일을 선원이랑 똑같이 일을 해요? 선원일이라기보다 이제 오징어 잡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 낚시도 하니까. 낚시도 개인이 하니까 그 어린 소년도 할 수 있고. 자기 잡는 오해법. 그러면은 뭐 꼬마 선원이라고 할까요? 꼬마 선원들은 동해안에서 명태배는 못하고 오징어배. 오징어배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오징어배는 그러면은 와서 태워주세요 하면은 대개 다 태워주는 거예요. 오징어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오징어는 당시에 보통 우리가
그 5월, 6월부터 해서 가을까지 잡죠. 6월부터 가을. 예, 예.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이제 또 학생들도 탈 수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일당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잡은 잡은 것만큼 부학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잡으면은 배싹으로 뭐 4마리를 준다든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 보통 6대4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잡은 사람은 6을 갖고 선주가 4를 갖고 4 또는 3 이렇게 가져가죠. 그러면은 성인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어서 똑같죠. 소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보통 그 노동에서는 성인 노동하고 소년 노동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여기는 그래도 그 어린 소년들이 되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많이 못 잡죠. 기술적인 면에서 요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 차별 안 받는다는 게 없네요.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한번 배 타고 나가면은 보통 며칠 나갑니까? 보통 저희가 당시에 울릉도 그 대하태라는 근해에 가서 작업하면은 빨리 많이 잡으면은 2박 3일 또는 늦으면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해서 귀향하고 속초에서 울릉도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그때 당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0 몇 시간 나간 거로 20 몇 시간? 나가는 동안에는 조업 못 하시는 거고. 그렇죠. 나가는 동안에는 조업 안 하고. 그러면은 2박 3일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일하는 거는 뭐 하루나 하루 반. 이틀이나 3일. 그렇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오가는 시간 빼면. 오가는 시간 빼고 2박 3일? 그러면은 거기서 배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겁니까? 식생활은 거기서 다 합니다. 식생활은 그럼 누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럼 각자가 알아서 해 먹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며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에 먹고 그렇게 합니다. 밥은 뭐 옛날 바나 같은 걸로? 송우곤로라고 있었어요. 석유골로? 아이고, 그 석유골로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석유골로를 싣고 가서. 그리고 이제 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반찬이라는 거는 양파, 고추장, 된장, 또는 김치가 주종이었죠. 왜냐하면 특별한 게 없고, 또 오징어를 잡는다든가, 그러면. 오징어 잡으면 뭐 오징어 물회에서 드실게요. 그리고 또 고등어가 잡히면 고등어 찌개 해 먹고, 그렇게. 바다에서도 이제 다른 물고기도 뭐 그물로 잡습니까? 아니, 이제 낚시를 가져간다. 반찬용 낚시로 따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뭐, 용변 생리 현상은 그냥 바다에서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바다에 이렇게 나가면은 배들이 한꺼번에 많이 가 있나요? 많이 가 있죠. 근데 이제 밤에 오징어 불빛을 보일 때는 배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떠서 이렇게 보면은 말 그대로 망망대해라고 배가 안 보여요. 바다가 그렇게 넓어 보입니다. 불빛이 있을 때는 가까워 보이는데. 근데 아침에 해가 떠서 보면 배가 안 보이고. 그만큼 바다가 넓죠. 이제 바다에 있을 때, 그러면은 정말 망망대해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디쯤 있다, 우리 배가 어디쯤 있다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모르죠. 저희는 모르고, 이제 선장님께서 이제 오랜 경험으로 해서 물 가는 속도, 또 울릉도를 보고 작업하고 어떻게 되면 간다는 걸 수시로 체크를 하죠. 확인합니다. 거의 선장의 감에 의해서. 선장이. 밤에는 그런데 뭐 안 보일 거네. 등대불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낮에는 항상 울릉도를 보게끔 하죠. 낮에는 울릉도 근해니까 울릉도가 보이는. 그쪽에 또 오징어가 많이 가나 보죠? 제일 많은 데가. 그래서 이제 낮에는 그렇게 하다가. 속초로 올 때는, 뭐, 나침반 갖고 오는 거. 그렇죠. 저희가 올 때는 울릉도에서 콤파스를 보면 몇 도로 가면 동해로 가진다는 표시가 있어요. 표시라기보다 항로가 정해져 있어서 그 항로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울릉도가 여기라면은 저희가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가 이러면 이쪽 동해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야 물 조리에 따라서 강릉이나 주문진을 경유해서 속초로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초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조리에 따라서 북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네. 오랜 선장님들은 경험에 의해서 항상 울릉도를 이쪽 안으로 밖으로 깔죠. 그러니까 속초 동해로 육지로 들어올 때는 울릉도를 오른편으로 보고 속초로 들어오나 육지로 항해하죠. 아예 더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조리에 떠나려 간다 하더라도 뭐 속초나 잘해야 거진쯤까지 밀려가게끔.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 근해 가면은 육지 모양을 보고 또 그렇죠. 그 설악산 보면은 대게 어디쯤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알 것 같으니까 망망대해가 문제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알기라고 그러죠. 알기. 알기? 바다용어로 알기. 이렇게 육지와 보면 어떻게 생긴 지형 주문이 여기가 어디라는 걸 선장님들은 오랜 경험에서 알게 되죠. 뭐 배 타시면은 뭐 선원들도 배 몇 번 타면은 되게 알게 되죠. 되게 알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납북될 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며칠경에 납북되셨다고 했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징어 조업을 나갈 때 바다에서 안개가 끼었어요.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안개가 끼는 것 같다 하고 항해를 해서 대하대 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기항하던 중에 저희가 육지를 봤습니다. 밤에.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등대가 3개가 보였거든요. 선장님들은 적어도 주문진, 속초, 거진 등대가 몇 번 비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문진, 속초, 거진이 거리가 꽤 되는데 그게 바다에서는 보이죠. 바다에서는 그게 3개가 다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적어도 납북됐던 시간상으로는 우리 영해라는 걸 확실하게 표시가 나죠. 그게 3개가 한꺼번에 보이려면 우리 영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끼어갖고 항해를 못해서 바다에다 표박을 하게 됐습니다. 표박을 하게 됐는데 거의 자정. 표박을 한다는 건 뭐 닻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저 동력을 끄고 그냥 물에 맡겨놓은 거죠. 풍을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2시 반 그 무렵에 밤 12시 반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면서 표준어를 썼어요. 어디 뺍니까? 그러길래 선장님이 그런 속초 뺍니다 라고 하니 상대 측에서 그럼 속초 가려면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표준어를 쓰니까 저희가 이건 대한민국 함정이구나 라고 해서 쫓아갔죠. 갔는데 항해를 하면서 그 배가 대한민국 해군이었으면은 분명히 남서쪽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북북 동쪽으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콤파스에. 그래서 가차 이거 잘못됐구나 할 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거의 저희가 좀 한참 쫓아가다 보니까는 북한 그 작은 또 배가 저희 배를 끌고 갔었어요. 갔는데 저희가 지금 해도 조속 검찰 조사 받을 때 해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잡혀간 지역하고 상륙 시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12시 반 정도에서 잡혀갔는데 8월 30일 5시 반인가에 남해라는 포구에 상륙을 하게 돼 있었어요. 합동조사신문에는. 근데 그 거리를 이렇게 저희가 콤파스로 이제 각도로 재보니까나 그 납북 지점이 적어도 이렇게 꺾어서 보면은 거리 정도가 주문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맞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8월 30일 저희가 납북됐을 때 해가 동해상에서 중천에 떠 있으면 적어도 7시, 8시는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8월 31일이 05시면 컴컴합니다. 사실은. 바다에서 05시면 이제 8월 30일 상륙한 지점에. 지금보다 좀 한 달 지났으니까. 컴컴합니다. 그래서 당시 육지에 상륙했을 때 그 인민군 해군 또는 관계자들이 나와서 저희가 걱정을 하니까 동무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상륙해서 조선을 받게 됐죠. 저희가 적어도 납북 시간이 한 8시간 정도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끌려간 시간.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 배가 왜 북북동으로 갔냐면은 분명히 우리 영해니까 그렇게 항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러면은
남쪽 영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쪽 침투해 와서 끌고 갔다는 게 만약에 또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영내로 진입했다면은 그들이 굳이 북북 동쪽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바로 남해 그렇죠. 동쪽으로 가면 되니까. 서서북으로 바로 남해라는 폭으로 가는 게 훨씬 그냥 서쪽으로 가면 되니까. 경제적이고 훨씬 낫죠. 그러니까 북북동으로 한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북동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오셔야 하니까 넉넉히 따라가다가 콤파스를 보니까 이상하다. 야 이거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다 해서. 근데 이제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고. 그 표준말을 쓰는 배가 나타났고. 그때 납북될 때는 그러면은 그 승혜호 한 척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납북될 때는 저희 한 척이었죠. 한 척이고 육지에 남해에 상륙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 가 있으니 계속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승훈호가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오고 당일 탁성호 그 다음에 해부호 명성호 또는 그 사이에 대복호 또는 대웅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6척. 그렇게 딴 배들이 끌려올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랐죠. 우리만 나가는 건 아니구나. 약간의 안도감도 드셨나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금강산에서 한 2, 3개월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금강산으로 옮겨져서 거기에 2, 3개월을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 조사받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집 옆에 누가 사는 것까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보가 세밀하더라고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로를 해서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속초 주소를 대니까? 왜냐면은 제가 청호동에 살 때, 그 이제 오구 약국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집에 쌀가게 있지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으니까나 또 형님네 쌀가게에 있으니까 친구 형님 그래서 있다고 했으니까나 대답을 했죠. 그래서 확인만 하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만 거의 한 2, 3개월 조사받고 금강산에 있었죠. 그 조사받을 때 이제 저쪽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 이제 거기서 진술한 것 때문에 간첩적으로 처벌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그때 15살이니까 군대에 안 갔다 왔단 말이에요. 군대 가려고 한참 남았는데. 가령 이제 나이 많은 성도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군대에 어디 있었냐, 그 군대는 뭐 어떻게 생겼냐, 부대가 위치가 어떻고, 편제가 어떻고, 지휘관은 누구였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거기에 뭐 답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답을 하게 되면은, 야, 이거 군사기밀이야. 이렇게라도 이제 해서 덮어 씌웠을 텐데, 군대 근처에도 아직 안 가본 나이였는데, 그러면은 뭐가 군사기밀이나 간첩죄로 걸리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의문이죠. 왜냐면은 정말 16살짜리 소년에게 방공법 국가보안법 처벌을 시키는 것이 정말 권력에 취약한 것인지 아니면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도 사실 이제 북에 처음에 납북됐을 때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들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조서를 받으면서도 금강산을 떠날 때까지는 아무 별 얘기를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강산 떠나고 석양 휴가소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동무들은 언젠가는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늘 수시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처음에는 금강산에서 조사했던 사람들이 서감 휴게소라고 하셨죠? 서감까지 같이 왔나요? 아니면 거기서 사람이 바뀐 건가요? 일부는 같이 간 거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같이 왔고, 일부는 같이 왔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승혜호만 담당했어요? 아니면 그 들어온 100여 명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담이 있어서
수요 담당, 탁성호 담당,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배별로 전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 그 이제 2달 조사 받는 동안에는 또 조사하고 대기하고 조사하고 뭐 24시간 조사 받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낮에만 받았죠. 주로 그 아침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1대1 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1대1 조사 받았죠. 1대1로. 그러니까 모아놓고 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1대1 조사를 그렇게 그 무슨 뭐 가령 인물을 띄고 침체에 들어갔다가 잡힌 것도 아닌데 어부들을 상대로 그렇게 조사할 게 많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으면서 그 저희 기억으로는 수시로 불러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그 북한에서 제공하는 그 책자 같은 거 교육받고 그 시간에도 그리고 그렇게 뭐 어쨌든 강압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강압적인 건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컨대 북한에서 조사받는 기간에 우선 뭐 구타라든가 가혹행위라든가 고문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잡을 문제가 주면은 맞으면 맞다고만 얘기하고 틀리고 그냥 있습니다라고만 해도 특별하게 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추궁하거나 그러지 않고 물어보는 거에 뭐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하면은 그냥 다 넘어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대신 그 뭐 너희 집 그 사는데 뭐 골목에 뭐 있지 하는 식으로 상당히 파악한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물어봤는데 뭐 물어보는 태도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오셨으니까 뭐 말은 반말을 했겠죠. 나이가 존댓말을 썼나요? 글쎄 그렇게 반말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반말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꽤 대접을 해주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 어린 나이에도 실질적으로 깜짝 놀랬죠. 왜냐면은 저가 모르는 걸 그분들이 더 알고 있어. 더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라고 하면 참 뭐 하겠지. 그쪽에서 먼저 알고 있으니까 사실 뭐라고 또 거짓말 할 적이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뭐 먼저 알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깜짝 놀랐죠.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그때 어른들도 그렇고 다들 놀랬어요. 아마 그게 이제 그 납북됐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소랑 그런 걸 놓고서 맞춰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또는 고정 간첩이 있었겠고 뭐 당시에 넘겨짚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 조사 받을 때는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았고 거기 그 금강산에 2달여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매일 이제 불려간 건 아니고 이제 조사받는 기간 중에는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제 뭐 그러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은 대기 시간에 그 방에만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 선원들이 모여 있을 경우가 좀 자유스럽게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특별하게 어떤 그 갇혀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행동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숙소 바깥을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 숙소 안에서는 다른 데 선원들도 잠시 만나고 그런 거는 좀 자유스러웠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먹는 거는 어떠셨어요? 먹는 거는 일단 그들이 삼시세끼 다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찬이라든가 뭐 그게 그 남쪽에서 드시던 거에 비해서. 일단 사회주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 대우를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대우로. 그러니까 남쪽보다 훨씬. 그러니까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그래서 저희가 그 금강산 호텔이라고 있어요. 금강산에 당시에.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오고 점심 먹고 오고 저녁 먹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휴게소에서 드신 게 아니고 호텔에 가서. 그럼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숙소에서 한 2km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km면은 그런데 한 2, 3km 정도 될 거예요. 아니 걸어갔다 오려면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밥 3끼 먹으러 걸어가려면 꽤 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멀게는 안 느껴지시고 그러면 한 100여 명이 그렇게 쭉 행군을 해서 가고 그리고 다시 오고 그래서 근데 밥은 호텔에서
거기 계신데도 휴양소인데 왜 그러면은 거기서 식사를 해도 100명쯤이면 충분히 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걔네들의 그런 어쨌든 중앙에서의 지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는 동안에 북한 일반 주민들을 보고나 민가를 거의 못 봤죠. 거의 산속이라서. 코스는 민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뭐 아마 금강산 산속이니까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서 무슨 탈출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할 수가 없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가봤자. 네. 나가봤자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면 이제 2달 끝난 다음에, 조사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도 가셨나요? 해주는 나중에 갔죠. 해주는 나중에. 네, 나중에 가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만간에 이제 평양 근처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온산에 가서 온천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 근교에 있는 서감 노동자 휴게소를 이제 결정적으로 다 옮기게 됐죠. 6척 선들 전부.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이미 서해안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서해안 분들하고 그때 같이 조율가 됐죠. 그래서 꽤 많은 인원이 꽤 많이 있었죠. 그럼 서감 휴게소에는 대개 몇 명 정도가? 저희가 161명하고 하여튼 서해안에서 거의 한 200명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고, 그럼 휴게소에 계실 동안의 일과는 어땠어요? 일과는 이제 아침. 그럼 이제 조사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다 끝났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회주의 교육을 받게 됐죠. 사회주의 교육을. 칼 막스 교육이라든가, 또 김일성 전집에 대한 교육, 또 그런 게 주류였죠. 그거는 주체 사상. 금강산에 계실 때는 그런 교육은 별로 안 받았는데, 이제 일단 조사 끝나고 나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했구나. 관광도 많이 여행도 많이 했고, 그래서 시찰도 하시고. 저희가 서감 휴게소에 도착하면서 이제 지도원 동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교육받고 오후에는 한 2시간 정도 했나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또 저녁에 가끔 자율학습, 쉽게 말하자면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반성문도 쓰고 그런 것도 하고 생활청화. 생활. 그리고 끝나면은 저녁에는 이제 앞에 휴게소 앞에 가서 바람도 쐬고 좀 비교적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풀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집에는 언제 가나 답답하시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서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감 휴게소에서 와서 알게 된 계기지만은 그분들이 지도원이란 동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무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나간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수시로 하더라고요. 수시로요. 그런 와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희가 물론 사회주의 국가가 선전하기 위해서 견학도 가고 해주, 보천보, 용성기계공작소 하여튼 사회주의 함흥비료공장 거의 다 갔죠. 걔네들이 이제 선전하고 싶은 겁니다. 다 봤는데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민주조선하고 노동신문을 저희를 보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유락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 주석을 만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날 남북 적시다 회담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서 북한 여성 박성철이가 박정희 만나고 그래서 이거 뭔가 있구나라고 그때 저희들은 느꼈죠. 제가 사진을 아까 준비했는데 저 자료 정리하다 빠뜨렸나봐요. 아까 준비해서 여기 이 파일에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계시는 동안에 남북적 십자회담이 시작됐고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박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북한의 박성철 외상. 부주석이었죠. 부주석이었나? 외상경. 네. 하여튼 그 서울에 와서 예.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예. 청와대에서 이제 그러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2달쯤 뒤에 이제 풀려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쇼 비슷한 걸 하는 동안에 이 일종의 뭐 볼모랄까 아니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성과 비슷하게 해서 풀어준 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죠. 왜 이것이 단순 납북 사건이냐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데가 잡혀올 거 없다라고 저희도 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역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오징어 잡이를 왜 그들이 오징어 잡이 배를 무조건 납치를 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오징어는 북한 해역에서 나지를 않어요. 오직 대하태 또는 남쪽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납북됐던 시기는 결국 우리를 정치적으로 옵션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저희를 납북해서 사회주의 교육시키고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제시킨 것만 해도 일단 성공한 거고 그럼 박정희 정권은 우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납북 기한어부를 우리가 데려왔다라고 하면은 보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기한어부 우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그것도 성공한 작품이고 결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납북 기한어부를 무조건 잡아들인 것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로를 잘못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그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납법을 그렇게 오래 잡아줬다 풀어주는 거에서 다들 생색이 나고 그럴 수 있었다. 이제 하여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슴 아프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북에 계실 때 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남쪽에서 이제 온 다음에 그 늘 했던 얘기가 이 왜 그 가령 이제 뭐 무전 교육을 받았다, 지하당 공작 그 방법을 받았다, 비나살포법을 받았다 하는데 무전이나 암호 같은 거 교육을 실제로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없죠. 그 사실은 전문용어로 우리가 생각한 스파이를 만드는데 아니 어부를 데려다가 스파이를 만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냉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수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 많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지 단순히 생업을 위해서 스파이 역할을 한다? 그거는 좀 지나치죠. 왜냐면은 저희가 교육상 전문적으로 받아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당시에 저도 그렇지만은 어른들께서도 배우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규교육을 시켜서 10몇 년씩 정규교육을 시켜도 스파이를 만들까 말까 하는데 1년 만에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그건 불가능이죠. 저도 이제 그 어떤 자료를 많이 봤지만 자기 그 이름 석자도 못 쓰고 조서에 확인할 때 그 읽을 줄 몰라서 그냥 손 갖다 찍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암호 교육을 시킨다, 음호 교육을 시킨다, 한글하고 숫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자료를 준비했다가 봤었는데 이 교차해서 그 암호 짜는 법이 있거든요. 복잡해요. 그런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건데 당연하죠. 그걸 했다고 이제 보안대 문건 같은 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해놓고 뭐 음호를 이런 식으로 그 약속을 정했다 이제 해놨는데 뭐 그런 교육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당연히죠.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 북한에서 저희가 특히 물론 저희 같은 나이라면 모르겠어요. 어려서 교육을 머리에 받아들일 나이라면은 15살 뭐 16살 그렇죠. 해육을 시켜갖고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성인이 단 다음에 난파 간첩으로 쓸지는 몰라도 당시에 그런 교육을는 상상도 못하고 또 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당시 저희를 관리했던 지도원들이
어떤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받지도 않았지만 동무들은 무조건 남북 적십자 회담 때문에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시로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같이 네. 나이가 어렸으면은 좀 북에 남아라 그런 회유는 없었던가요? 그 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금강산에서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평양의 그 근처 서감 휴게소에서 있을 때도 동무들이 있고 싶어도 안 된다라고 걔네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있고 싶어도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선생님 같은 경우면은 이제 좀 저쪽에서 회의를 하고 꼬셔갖고 여기서 공부시켜줄게, 학교 보내줄게, 또 이제 좀 결혼을 앞둔 그런 이제 나이면은 이쁜 처자 소개시켜줄게 해서 여기 남아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은 요구는 없었습니까? 저희한테는 일절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71년도에 납북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저희가 나올 무렵에 얼마 안 돼서 또 납북되신 분들도 계신데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우리 회유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먼저 저희들에게는 동무들은 절대 여기 있어서 안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다 나가는구나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회유를 한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요때 이제 160명 정도가 납북이 됐었잖아요, 한꺼번에. 근데 그 중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잔류한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그때 당시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한 450명 정도, 400명이 넘는 인원이 북한의 납북 어부들 중에 억류돼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어떤 사정인지 혹시 모르겠어요. 당시에 전에 갔던 분들 또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회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타이반, 자의반으로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사실은. 요 남북 적십자 회담이나 7.4 남북공동성명 회담이 진행되던 그 시기에는 일차 없었고, 당신들은 남고 싶어도 못 남는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다. 아예 못을 박았죠. 그래서 참, 그 후에 저희가 사실은 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거기 있으면서 72년도에 저희가 나오기 전에 또 그 근래에 잡혀간 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몰랐죠. 14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정말 필요했으면은 그 와중에도 한 분이 남았을 텐데 거의 다 보냈거든요. 이미 정치적으로 그 당국자끼리는 옵션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거기 있을 때, 생일상 차려줬나요? 생일상 받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생일상 받은 것 같아요. 생일상이라는 게 이제 딴 거 없고, 그냥 이제 그 음식에서, 예를 들어서 맥주, 소주, 그런 거를 이렇게 덤으로 드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생일 되면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음주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일주일 단위로 술을. 맥주, 그때 맥주, 소주. 그렇게 인삼주였죠? 소주는 없었고 인삼주,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 그렇게 저희가 제공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원래 이제 고향이 속초지만 아버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한경남도. 아버님도 이제 청호도 월남에서 아버님을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은 나이가 어렸지만 북에 친척은 없으셨어요? 당시에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작은 삼촌이 한 분 계셨더라고요. 근데 만나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건 못해. 그런데 보면은 이제 다른 간첩 사건에서 다른 납북 사건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북에 있는 친척을 만나게 해주고
뭐 형제나 뭐 누구 삼촌이나 만나게 해준 것 때문에 돌아와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그 간첩 사건에 연루가 되고 원래 말이죠. 저 선생님 가셨을 때 그 승혜호나 아니면 같이 끌려갔었던 배들에서는 그렇게 누가 밤에 불러내갖고 친척을 만났다, 뭐 누구 만났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어쨌든 서감 휴가소에 있을 때는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외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희를 찾는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고, 그냥 그 선언만밖에, 그때 같이 있던 분들밖에 거의 없었죠. 그 숙소에는 몇 명이? 보통 방 하나에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3명, 4명. 5명도 있고, 넓으면 5명, 작으면 2명, 3명, 4명, 그렇게 있었죠. 누구하고 같이 계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학이 형님하고, 또 누구였죠? 하여튼, 젊은 형들하고 같이 있었죠. 그럼 그 방에 계셨던 분 중에서는 김영수 씨는 다른 방에 계셨고? 다른 방에 있어도 자유스러웠죠. 자유스럽게 뭐 만나고 뭐 수학여행 가서 이방 저방 다니듯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간다는 건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저희가 결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실 나오기 얼마 전이었죠. 결정적으로는. 근데 이제 7.4 공동성명 나오기 이전에 동무들은 이제 어쨌든 조만간에 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일이냐 모레냐만 있을 뿐이었지 항상 내일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동무들 집에 갑니다 라고 해서 알게 됐죠. 그게 거의 한 2, 3일? 2, 3일 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2, 3일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면은, 서감 휴게소에서 출발하면서 온산에서 체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간다고 그랬으니까 한 2, 3일 정도였을 거예요. 가는 환송식이랄까 그런 거는 뭐 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뭐 요란하게 하지 않고, 원산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 거로만. 원산에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산항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렇죠. 각자 자기 배 타고, 똑같이 출발했죠. 똑같이 출발해서, 그러니까 뭐 7척이 이제 한꺼번에 와서 남쪽 군사분계선을 넘겨주고, 그리고 북한 배는 돌아가고, 그럼 남쪽에서는 맞이하러 나와 있었던가요? 나와 있었죠. 남쪽에서 맞이하러 나와 있었고, 그 배가 이제 인도에서 속초까지. 군사분계선에서 속초까지는 얼마쯤 건 거예요? 그때 당시 배가 좀 느렸었죠. 느렸기 때문에 한 몇 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지금은 뭐 이제 그때 기준으로. 그때 기준으로는 한 4시간 정도 걸렸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그게 아침 이렇게 출발해서 거의 저녁 무렵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 저녁에 3시 반인가 들어온 걸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로 저지선이 있고 북방 한계선이 있고 군사분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로 저지선에서 북방 한계선까지는 대략 배로 몇 시간 정도, 이 승혜호 같은 기준으로 치면. 글쎄, 저가 자세한 걸 모르겠지만은 불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걸요? 북방 한계선까지 배로 가는 건데. 그래도 속초에서는 4시. 속초에서는 멀죠. 걸렸는데, 저 어로 저지선은 더 북쪽에 있으니까. 저는 얼마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돌아올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어머니랑 형님도 너를 보는구나. 사실 저희는 굉장히 기분 좋았죠. 바로 이제 집에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속초항에 상륙을 하자 분위기가 좀 험악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싶어. 가족들 뭐 환영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환영이라기보다 가족들이 저희를 보라고 나왔었죠. 나왔는데 저희를 먼 데서 보고 가깝게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육지에 상륙하면서 좀 싸늘한 걸 느꼈죠. 왜 싸늘한 걸 느꼈는가? 거기에 군경이 쫙 깔렸더라고요. 경찰들이 깔리면서 저희가 바로 선박에서 하선해서
버스에 타서 바로 당시 시청 3층에 다 전부 다 160명을 다 가둬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그때부터 알게 됐죠. 근데 그 전에도 말이에요. 이제 71년도에 납북되셨으니까 60년대부터 이제 납북됐던 배나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 중에 풀려나서 뭐 고생했다 하는 얘기는 못 들으셨었어요? 거의 못 듣죠. 왜냐면은 그런 말을 함부로 발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 왜냐면은 그분들도 역시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가 갈까봐 차마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변해주지도 못한 그런 실정이었죠. 그러니까 납북 어부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부들이 납북됐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고생했다, 뭐 그런 거는 잘 몰랐었죠. 그렇죠. 말이죠. 알아도 말을 못하죠. 알아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선생님은 특히 나이가 어렸으니까 더 몰랐고. 그런데 좋다고 집에 왔더니 속초에 내렸는데 싸하더라. 그리고 경찰서에 속초시청으로 끌려갔고. 그럼 조사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죠? 그날 당일부터 시작됐지요. 그래서 조사받을 때 저희가 사실 그때만 해도 어린 나이에 뭐 법률적으로 당연히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뭔가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저희가 조사받으러 갈 때는 뭐 많게는 10명 또는 5명, 7명씩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 포승줄에 이렇게 묶어갖고 가서 조사받고 개인별로 그리고 올 때 또 묶여갖고 오고 수시로 돌아가면서. 그 조사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바로 그 시청 앞에 해동여인숙 또 다른 여인숙 여러 군데에서 받았죠. 여인숙이 몇 군데 있었는데 선생님은 해동여인숙서 받으셨어요? 그거는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여인숙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기억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여인숙 안 남아있죠?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 받을 때 분위기는 어떠네요? 분위기 살벌했죠. 왜냐면은 일단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말보다 일단 주먹이 먼저 한 대씩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물론 어렸으니까나 박지는 맞았지만은 크게 뭐 맞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덜 맞았죠. 어리다고 덜 맞은 편이었단 뿐이죠. 근데 저도 사실 저희 앞에 정기고문 옛날에 전화기 있잖아요. 군대 전화기. 삐삐로 고문도 시키고 뭐 바른말 대라는데 바른말 될 게 뭐 있나요? 교육받은 그대로 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저희는 그렇게 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면은 막구,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전기고문, 그러니까 그 조사받고 오면은 여인숙에서 이렇게 아파갖고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많이 맞았어요?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왜냐면은 다음 차례는 내가 조사받기 때문에 차마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 끙끙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 해도 참 엄청난 공포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14일 동안 그렇게 불법으로 감금된 줄은 나중에 적어도 알게 됐죠. 근데 14일, 말이 14일이지 엄청난 시간이죠. 근데 저거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나 160일 곱하기 14를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뭐 3,000일이 나오더라고요. 3,000일. 그러면은 사실 요즘 시대 하루면은 뭔가 완전히 바뀌는데 14일 동안 있으면은 뭘 조작을 못 했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사람들이 뭐 와서 기록해 보니까 밤을 새서 하는데 그 조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경찰이다, 이건 보안대다, 그거는 기억은 못하고 그냥 단지 저희를 조사하는 사람으로만 기억을 하죠. 그 당시에도 누가 나왔는지 몰라주셨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뭐 정복을 입고 저희가 수사를 받으면은 경찰이면 경찰, 보안사면 보안사라고 알 텐데
사복을 입고 다 사복이었고요. 조서를 받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합동신문단인지도 몰랐죠. 그건 네. 나중에 아는 거고. 나중에 하신 거고. 그냥 단지 저희가 죄를 지면 보통 경찰이 조사를 하잖아요. 네. 몇 명이 받으셨어요? 조사받을 때 혼자 들어가서 조사받으셨어요? 혼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몇 명 있었어요? 보통 2명 내지 3명. 2명 내지 3명이 예. 앉아있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구타를 좀 당하신 거고, 실제 물고문이나 전기고문 당하신 거고. 물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은 드셨고. 네. 아이고, 그런데 뭐, 별로 안 당하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훨씬 더 심하게.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사실, 그때, 고문 받은 거는 누구나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특별한 거라고 생각 안 했다. 그렇죠. 이거죠? 다 보편적인 거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았기 때문에. 두드러 맞고 고문 당하고는 기본이었으니까, 그걸 뭐, 내가 특별하게 더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제 더, 나이 많은 어른들이었고, 선생님은 훨씬 어리니까 체력이 좋았을 때라고 할 수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북에서도 안 맞았는데, 남의 오니까 때린다 하는 그런. 좀, 사실은,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말, 이해상실이고 의해상실이죠. 근데, 저희는 그때만 해도 다, 그냥 법이 그런 줄만 알았었어요, 법이 그런 줄만. 예. 그러니 뭐 법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대우를 받는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의뢰고 그런 거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사건에서 20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승혜호만 얘기해서. 그러면 그 승혜호 20명이 다 구속되고 다 기소됐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16살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별해서 그냥 어린 취객기니까 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구속된 줄만 알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다리를 다쳐서 북에서 그 평양제일병원에서 2달 동안 치료를 받은 게 있어요. 별도로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나중에 이제 받게 됐죠. 실제로 뭐 맹장염 걸렸다 뭐했다 한 사람들, 그래서 따로 가서 병원 치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된 것 같아요. 그렇지, 거의가 구속돼. 그러니까 특이동향자라고 이렇게 특이동향자 나중에 알게 됐는데, 북에서 별도로 수용소 생활 외 다른 데 잠깐 갔다 온 분들은 거의 다 구속이 됐더라고요. 김성학 선생님은 그때는 구속이 안 됐죠. 구속이 안 됐죠. 그러니까 거긴 아마 부자지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그 재밌는 게 사실 또 미국 CID인가 가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구속이 안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번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그거 제가 일일이 대조는 안 해봤는데, 왜냐면 미군 부대로 갔다라고 했는데, 그게 보면은 중앙합동신문조.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합동신문조였고,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지정과 특수 지정으로 나눠서 특수 지정을 받았다고 그 분류가 된 사람들이 헬리콥터 타고 중앙에 갔는데, 그 이제 미군 부대 갔다 해서 미군이 조사한 건 줄 알았지, 뭐 미군도 이제 약간 관여를 하긴 했지만, 중앙 합동신문조, 중앙정보부가 주관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롭게 저희가 파악을 한 내용인데, 중앙정보부 그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구속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저희 처음에 중앙으로 보낼 때는 특수지정 받는 사람들은 되게 구속되는 걸로 알고 기록상 봤는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단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16살이니까 진짜 촉법소년 간신히 넘었을 나이인데, 참 모르겠습니다. 통계 안 내봤지만 국가보안법 소년수란 말이에요. 국가보안법 그렇죠. 소년수가 됐는데,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는 아주 드물게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워낙 뭐 사실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또 재밌는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 저희가 이제 유치장이 구속이 됐어요. 네. 구속이 되다 보니 뭐 나만 노래를 잘 몰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당시에 그냥 콧노래를 이제 북한가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가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글쎄 그때 뭔 노래를 부르는지는 장백산 줄기줄기 부르셨나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장군의 노래. 그래서 그 콧노래를 듣고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기 전과 사범이었는데, 한범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정보과에도 고발을 해갖고, 저가 또 가중처벌을 받게 됐죠, 거기서. 아, 16살 때? 예. 그래서 그 노래를 왜 콧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나도 모르게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진술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저가 보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친구가 연루가 됐는데 두 친구는 부모가 어떻게든 돈을 써갖고 기소 중지가 됐고 저만 이제 처벌을 받게 됐죠. 다시. 휴가가 됐는데 그래도 집행유예 나왔으면은 판사가 불쌍히 여겼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저는 그래서 얼마나 저를 고발한 그 사기 전과 삼범은 바로 그날 저녁에 풀려났어요. 그 고발 저 노래 작용을 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일반 그 재수들도 유치장에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살지만은 야, 세상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수감자들이. 어린 소년을 그렇게 콧노래했다고 그걸 팔아먹고서 저는 풀려나가는 그걸 좀 한심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은 재판받고 이제 하고, 그때 뭐 변호사 쓰거나 그럴 형편은 전혀 안 됐고. 그때 그러면은 그 선장 김종인 씨도 무거운 처벌을 받았네. 그렇죠. 어쨌든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그 징역 실형을 1년 6개월 받았죠. 그분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한참 됐었죠. 한참 된다니까요?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얼마나 사찰이 심했으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그분이 김종인 씨라는 걸 확인할 정도로 시신이 김종인 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망 신고를 했는데 시대가 안 바뀌었으면은 저도 죽으면은 저 역시도 신원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네, 그러네. 참 그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와서 김종인이 죽은 게 맞느냐? 김종인이가 간첩인데 죽은 걸로 해놓고 다른 데로 도망갔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전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또 김성학 씨가 또 잡혀가는 거고. 저도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이제 좀 저 재판 기록을 보니까나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경질을 하면은 요새 말로 그냥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콧노래 부른 사건 때문에 재판 그 기록을 보면은 판사가 경질됐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판사님이 저를 위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내려서 경질을 된 건지. 그거는 아마 인사이동 때문에. 정기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교체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 기록을 못 봤고 판사이동 갖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 나중에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노래 부른 걸 봐줬다고 해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1심에서 저희가 국가보안법 방공법 자체를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아직 대법원 판례가 그 유죄로 확립되기는 전이었을 테니까 72년에 나와서 73년 그게
5월인가 8월에 한원진 판사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 전에 받으셨을 거라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상당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처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처벌 더군다나 16살 그러니까 뭐 선장을 처벌한다까지는 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일반 선원이야 뭐 무슨 뭐 배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네, 시간이 하여튼 많이 갔는데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그래요. 네, 해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특히 이제 북에 계실 때의 얘기는 다른 인터뷰나 기사에 잘 안 나와서 제가 좀 자세히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징역 살고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16살에 돌아와서 뭐 감옥 한 2달 갔다 오고 하니까 이제 17 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바로 업에 종사하게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선원 출입한 명부에 보면은 내가 오늘 조업을 나가면은 선원 명부에 저희 이름과 배가 어디에 가서 작업한다는 것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몇 시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자연스럽게 신고가 되는 거죠. 당국에서 알아서 사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도 이제 당시 11조라고 모그룹배를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저희가 한계선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그렇게 생활하면서 한 20살 될 무렵에 저희 선배 김명수 씨 사건 때문에 사실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만났어요. 군대 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김명수 씨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한번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느 날 휴가를 와서 저와 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군대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군대 생활 이제 제대하면은 나도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저도 삼척 임원에 하숙집을 얻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날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가 한 10시 좀 넘어서 들어와서 숙소에서 들어 누웠어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차 소리도 나고 총소리도 나고 그러길래 아니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했는데 방문 여는 소리가 확 나더니만은 저에게 총 일개 분대 9개를 저 머리에다 갖다 줬어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일개 분대가 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저희가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바로 포박 당해갖고 포승줄로 꽁꽁 묶여서 제가 바로 서빙고에 갔습니다. 2박 3일 서빙고까지 바로 오셨어요? 예. 지역보안대로 간 게 아니고? 지역보안대에서 이렇게 해서 인수해가고. 그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서빙고에 도착해서 풀어주더라고요. 풀어주면서 김영수 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라. 특별교육 받은 게 있느냐라고 하길래 없습니다. 다 우리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교육받은 건 없고 오히려 내가 병원에 가서 2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구속당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저만 간 줄 알았더니만은 그때 저희 승혜호 선원들 다른 분들도 많이 거기 가서 조사받고 있었어요. 서빙고에서요. 예. 근데 이제 서빙고에서 만나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된 거고. 얼굴은 지쳐도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얼굴 마주쳐도. 서빙고에서는 며칠 정도 계셨어요? 2박 3일 있었죠? 2박 3일. 2박 3일 있고 풀려나셨고 김영수 씨는 이제 그걸로 감옥에 갔고. 그래 형님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참 유감스럽게도 아버지가 합병으로 돌아가시고 간첩 다시 잡혀간 것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리고 동생이 자살해 죽고. 아이고. 누나가 계신데 누나가 이혼당해. 한마디로 가정이 풍기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 간첩이 아니라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권력의 희생자라고 보시면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김영수 씨는 76년도에 간첩 사건으로 걸려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군부대에 있었는데. 군부대에 있었는데 그분이 잡혀 들어간 계기가 대북 요원으로 좀 활용을 했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니 그렇게 이제 무마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휴가를 나왔는데 네. 과거에는 휴가를 나오면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대할 때. 근데 기대할 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했더니만은 한 이틀, 3일, 2, 3일 정도 더 쉬었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서, 아, 그런갑다 하고 쉬었는데 그 사이에 간첩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사이에. 예.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좀, 조사해 봐야겠다고 맘먹고서, 아직 기록을 못했는데, 이 시기가 보안사가 간첩 사건에서 좀 뭐랄까, 손을 띈 시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 시기가 75년부터 78년까지가 간첩 사건이, 그전에는 막 1년에 몇 건씩 나오다가, 딱 2건인데 2건이 다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저 이 사건은 이제 중앙으로 갖고 왔네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니까 또 이건 따로 이제 한번 좀 들여다봐야 할 거지만, 북한에 그렇게 이제 끌려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폭파 공작원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는데 김성학 씨도. 예, 예. 근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또 간첩으로 몰리게 된 경우가 있었고, 실제 그 주변에서 폭파 공작으로 북에 갔다 왔다 투입됐다 하는 얘기는 없죠. 그거는 못 들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굳이 그 사이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전부 다 가정들이 있잖아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이제, 그리고 북이 또 실제로 남쪽에서 그렇게 어부들을 통해서 폭파 공작을 한 게 북쪽에서도 남쪽 어부들을 잡아가게 된 요인 중에 하나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김영수 씨가 이제 그렇게 걸려들었고, 김이남 씨 잡혀갔다는 얘기는 언제 들으셨어요? 그 형님 잡혀갔을 때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때는 이제 뭐 서빙고에 그렇게 끌려가듯이 그런 조사는 안 받았고. 예. 그때는 왜냐면 이분은 서해안에서 이근하니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 사건이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예. 이분도 사실은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군 전차부대 가추샤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첩으로 엮기에는 아주 조건이 좋은 조건이었죠. 전라도 분이지, 또 미군 전차부대에 갔다 왔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김이남 씨가 그렇게 됐고. 아마 이제 김영수 씨도 있지만, 김이남 씨 사건부터 제가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 그때는 김영수 씨 사건을 잘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고. 대공 30년 사이에도 안 나오고, 한참 뒤에 알게 돼서, 납북어부 사건으로 이제 간첩 조작되는 게, 이게 시간이 끈 다음에 김이남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같은 배에 있었고, 그러고 이제, 세 번째가 선생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사건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배 타는데, 이제 납북됐다는 전력 때문에 배를 못 타게 하거나 그런 건 없었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를 못 타게 그런 건 없었는데, 오히려 또 그냥 내비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83년도 사건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배를 탔던 선장께 김모 씨라는 분이 오랫동안 감시한 거예요? 해경으로부터 매달 활동비 명목으로 몇만 원씩 받고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저의 일투족 일거수를 다 보고를 했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83년 사건 나고 나서. 그게 선장이 그랬어요? 예. 선생님 타신 뭐가 한일호인가? 한흥호. 한흥호 선장이 그런 거예요? 예.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은 나중에 그 친구 처남이 매형이었죠. 저를 관리했던 분이. 그래서 우리 매형이 형님을 오랫동안 해경에서
매달 몇만 원씩 받고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를 했던 우리 매형이 정말 나쁜 놈이다 라고 해서 그때서 알게 됐죠. 아, 그 이제 처남이 얘기를 해준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속초 경찰서가 있고 속초 해경이 따로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해경 쪽에서 해경 쪽에서 이제 그렇게 저 사건이 만들어졌고, 자 그때 이렇게 보면은 조작 간첩 사건이 많이 날 때인데 선생님은 다행히, 그러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불행인데 불행 중 다행이라는 그렇죠. 거는 간첩 사건으로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그거 왜냐면은 사실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 이미 저를 그때 얼마나,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때 당시 저와 결혼할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사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저와 결혼할 사람이라면은 그 친구가 저에게 나 이렇게 해서 조사받았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얼마나 당국에서 겁을 줬으면은 그 친구조차도 저에게 얘기를 안 할 정도였어요. 충격적이겠죠. 그렇다면은 경찰 조사 그뿐만 아니라 열 몇 번을 조사를 했는데 저를 간첩으로 잡으려다가 사실 도저히 나올 게 없으니까나 결국은 이제 잡아들였죠. 잡아들였는데 저도 많이 맞았죠. 2차 사건 때 한 3일 동안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너 간첩이지라고 이제 두들겨 패서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버티다가 그 당시 해경 수사관들도 지치고 저도 지치니까나 그럼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 고무찬양죄로만 해서 마무리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게 아마 보안대나 그 이근환 같은 놈이었으면 간첩으로 몰렸죠. 어떻게든 무리를 했을 텐데 해경이 간첩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선에서.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 제가 이 팔을 보시면은 보십시오. 팔이 좀 틀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좀 많이 아파갖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 고문당에서 안에서 뚫겨 맞았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경찰관이 데려가서 말이라도 때려서 맞았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나쁜 놈들이죠. 사람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놓고도 죄의식을 안 느끼죠. 하여튼 고무찬양으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이제 그 선장이 지속적으로 동향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동향보고를 바가 되고 있다라든가 경찰이 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의 못 느끼셨어요? 거의 못 느꼈죠. 왜냐면은 저는 그래도 사람을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또 남을 의심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내 손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후 이제 그 사건 나고 85년부터는 사실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았죠. 그때 저가 85년도 나오고부터도 감시가 심했어요. 예비군, 심지어 예비군 중대장까지 그 아는 분이 저에게 말씀을, 야, 김모라는 예비군 중대장이 활동비 받고 너의 감시를 한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기뜸을 해줬어요. 그리고 반장, 통장, 그리고 85년도 사건 나고는 저희 집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삼촌, 오늘 어떤 아저씨가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서 그래? 혹시 난수표 조작을 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 안 하고 살아요. 왜냐면은 내가 따뜻하기 때문에. 83년까지는 뭐 그렇게 감시하는지를 잘 모르죠. 근데 감옥 한 번 더 갔다 오신 다음에는 이제 그걸 다 알게 되셨고. 그 군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는 저는 그때 자원이 많아서 방위병으로 빠졌습니다. 아니, 어디서? 방위병을 또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경찰하고 인연이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 무기관리요원을 해서
경찰서 무기관리 요원으로. 아니, 간첩을 무기관리를 시키다니. 그러게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한 16개월. 어느 경찰서? 교동파출소에서 근무했죠. 교동파출소. 속초 교동파출소. 속초 교동파출소에서 예. 무기관리 요원으로. 예. 아이, 그 시절에 왜 간첩을. 근데 이제 지난 얘기지만은 그 일부러 그렇게 시킨 것 같은 생각도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무기관리라는 건 사고가 터지면 크잖아요. 예. 근데, 야, 그리고 그렇게 시켰으면 뭔가 사건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때 그 지난 경찰들은 잘 대해줬어요? 예, 예. 그리고 경찰들도 옛날에 납북돼서 감옥 갔다 온 것들은 되게 알고 있었네? 그걸 모르는 것 같기도, 알고 있었겠죠. 경찰이 그거 모르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위험한 보직인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무기관리는. 그때 당시 무기관리원을 있으면서 예비군 중대본부에 탄약고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수류탄, 예, 여러 가지 중화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리를 저에게 맡긴다는 건 저는 그때만 해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은 끔찍스러운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 일인데.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러니까 군 복무는 방위 근무를 몇 년부터 몇 년 가진 거예요? 1년 그때 한 1년 6개월 한 2년 아니 연도가 그때가 70 몇 년도죠? 78년도인가? 22살 때였으니까. 22살 때. 네. 그래서 77년, 78년 네. 무렵이네요. 네. 무기관리병을 하셨다는 거는 정말 뜻밖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은 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만약에 이근한 같은 놈이 달려들어서 사건을 만들었었으면은 그냥 예, 무기 탈취해서 공기 총 하나 바다에다 빠뜨려 놓고 덮어씌웠으면은 네. 아이고 예 그렇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못 많이 갔네요. 시간이 못 많이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징역 살고 나오신 다음에 그러고서 감시와 사찰은 언제까지 당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한 2015년도까지 사찰한 거라고 기억이 됩니다. 2015년까지요?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집사람을 만나갖고 냉면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열심히 벌어서 이제 97년도 시작해서 2001년도에 집을 하나 졌어요. 집을 하나 졌는데 2001년도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저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라는 분이 뭐 김아묵이라고 하면서 저를 담당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 어디서 나서 집 줬냐고 대본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본인이 나를 사찰 대상자였으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집을 줬으면은 상식적으로 예의상 야 고생했다 이렇게 사는 모습 보니 내가 참 마음이 좋다 정말 잘됐다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상식인데 대본에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줬냐고 하는 것은 결국 공약금 받아서 집 줬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그 경찰관 하는 후배를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2년을 안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니까나 어디 본인이 좋아하는 근무지에 가서 근무 쓰는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님 잘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반갑게 맞이해 줬죠.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형님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면서 형님 내가 그동안 왜 못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 먼데 갔다 왔어? 그랬더니만 형님 내가 2년 전에 보안과에 근무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장부를 이렇게 뒤적 하다 보니 김춘삼이 아는 형님인데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보니
저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내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이지만은 음식 먹을 때 내 돈 주고 사 먹지만은 기분에 내가 형님을 사찰하는 기분이 들어서 차마 오지를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집에 2년 동안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 공식적으로는 95년인가 이제 납부거부들을 뭐 사찰을 중단한다 이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사자로서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건양면접 하실 때니까 그게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겪으셨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조경환이라는 그분 형사님은 종목가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만났어요.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자주 하고 그 부인께서도 왔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길에서 만났는데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춘삼아 그동안 많이 미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업상 종목가에 있다 보니 너를 그렇게 했다. 이해하겠지? 아, 형님 이해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가 만약에 그런 직에 있었으면 나는 더 할지도 모른다 라고 그런 말씀으로 위안을 삼고 정말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번 정도 더 또는 오랫동안 징역 산 분들은 아마 굉장히 최근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하면 좋고요. 네. 네. 그 2013년도에 재심 신청하셨잖아요. 그 신청하기 전까지의 경과, 또 진화위 문제, 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 그거 이제 제가 어느 날 사실 그때는 제 과거사 진화위가 일기가 출범한 줄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분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변상철이라고 하면서 그 문제의 변상철. 예.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혹시 이것 때문에 제가 이미 과거사 진실위원회 일기는 끝났는데 이 사건을 보니 이거는 분명히 재심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라고 하길래 아 그러면 좋습니다. 무조건 오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계기가 됐죠. 그게 사실은 진화위 일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네, 별도로 그분이 일기가 끝난 다음에 변상철 씨가 별도로 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봅시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납부거부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변상철 선생 와서 그 1회, 2회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지금까지 이런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게, 국정원 과거사 일을 전화했었는데, 그때 간첩사건 조사하겠다고, 하여튼 서류를, 기록을 찾아오고, 그러면 국정원이 그것도 힘있는 기관이니까 검찰이랑 가서, 이 사건 하고, 이제 제가 찍은 사건을 다 기록을 복사해 왔는데, 복사해 온 게, 그러니까 요만한 방으로 기록이 하나예요. 복사한 걸로도. 그런데 12건인가를 복사해왔는데 제가 4건만 조사하고 8건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나왔는데 그게 그냥 두고두고 분하고 엄청하고 억울하고 미안하고 이렇게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국정원 과거사회가 끝나고도 벌써 지금 몇 년 됐나 15년, 만 15년인데 계속 이 짓을 하고 있고 변상철 선생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국정과거사에서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연이 이어져서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어쨌거나 그 재심에서 이제 그거 들 때는 변상철 선생이 연락을 해서 이제 재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전 참 우리 형님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은 재심 받았으니까 내 문제 끝났잖아요. 보상금도 받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거의 10년 가까이 이 문제를 계속 붙들고 계신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교수님도 옆에 계시지만은 이렇게 남의 일을 돕는 분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하고 또 최근에 제가 어떤 직책을 맡다 보니 야, 이게
정말 이거는 어떤 열정과 정열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그 숨겨진 과거 역사들이 밝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냐면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걸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어진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는 백성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밝혀진 것은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찾아내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역사학자 또는 사회학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밝은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상철 그 사무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혹시 보시면은 절대 저희는 북한 체류한 기간 중에 자에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순수하게 그냥 볼모로 잡혀 있었던 것 뿐이지 그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은 오늘날 교수님께서 많은 자료 그런 것들 도와주셔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고마워요. 아유, 정말 네. 정말 저는 하여튼 정말 고마워요. 자기 사건은 끝났지만 예.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 사실 우리가 이제 변상철 선생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납부고부 사건을 우리의 죄는 뭐냐면은 국정원 과거사회하고 그럴 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한 30-40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3천 몇백 명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 요만큼 나와 있지만 그 밑에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그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명색이 대한민국에서는 간첩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데, 우리 눈에도 안 띄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우리도 뒤늦게 이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사건은 일찍이 10년 전에 풀렸지만, 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해갖고 이렇게 발로 뛰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또 그걸 쳐야만 하는 게 뭐냐면은, 납부거부 사건의 피해자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또 생존해 계신 분들 뭐 90이고 그런데,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배를 타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간신히, 하여튼, 당장 굶지는 않는 형편이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저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참 약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부탁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과거사 이기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강원도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할 때도 참석을 하셔갖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납부 기한오부 사건들이 재심을 또 출발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9월 7일자로 심리기일이 일부 잡혔습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이제 재판도 열리게 되면은 아마 납부 기한 오부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슈가 돼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계시면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강구드립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 인터뷰했다고 했죠. 그리고 뉴욕타임스 기자님하고도 인터뷰해서 미국에까지 이제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일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특히 변상철 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한웅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속초에가 갔을 때인데, 저는 마침 카메라에 딴짓하고 있는 게 핸드폰 문자 보고 있는 게 잡혔네. 우리 김춘선 대표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옆에 최동호 변호사고 마이크 들고 있는 게 아마 변상철 씨겠죠? 아마 잔뜩 둘러싸갖고 잘 모르겠는데 앞에 사진 없는 걸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았는데 우리 유튜브 방송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1시간 40분쯤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뭐 댓글 그 설명은 못 드렸고요. 이렇게 녹화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린다면은 이 수상한 집 광고네. 여기는 또 이게 일본 관련 그 조력관점 사건 가보셨나요, 제주도? 아직 예, 가보려고. 저는 이번 주에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수상한 집에 이제 그 2박 3일 묵다 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제주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제 방화법 행자 열전 납부거부 사건 갖고 몇 명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추가하고 싶은데 하여튼 뭐 몇 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에 이 조사가 이제 거진 끝나가는 단계예요. 끝나가는 단계인데 그래서 그러나 책을 내려면은 또 아직도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끝난을 마무리 질 수 있었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좀 고생했다 대가 이제 할 만큼 그 힘든 일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가능했는데 예, 얼마 안 남은 거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고요. 예, 이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이 세 번째고 4차, 5차는 보안사가 조작한 납부거부 간첩 사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찰이 조작한 납부거부 사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간에는 이 트라우마 오늘 트라우마 얘기는 별로 안 여쭤봤습니다만 가족들 당사자들 트라우마가 심각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그 재심 최진구 변호사가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재심 과정 그렇게 해서 이제 7번 기획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멀리 속초에서 김춘선 선생님 모셔서 말씀 나눴습니다. 잠깐 교수님 하나 제안할게요. 여덟 번째는 에필로그로 합시다. 에필로그를 할까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 또 그 김용수 씨도 아마 찾아났던 것 같아요. 김용수 씨요. 네, 하긴 되면은 그분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같이 만나서 또 꼭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분들도 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가을에 좀 찬바람 떨어지면 가을에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속초에 한번 가서 가끔 오셔갖고 편하게 한번 식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 김춘선 소년 국가보안법 소년수였던 납부거부 김춘선 씨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